안녕하세요. 이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조선왕조 1호궁 저록궁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PD입니다. 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인조를 보내드렸어요. 네, 드디어 보냈습니다. 그 두 분 참 예의가 있으셔. 존칭을 계속 쓰시잖아요. 이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큰일이야. 보내드려야죠. 네. 오늘은 그럼 어디로 가보나요? 이제 둘째 아들,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임금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복림대군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잘 모르는 효종. 네, 잘 모르는 요정. 네. 내가 볼 땐 효종이란 이름이 아버지 대신 이제 복수를 해줘서 효종이라고 붙었나? 막 그 생각도 좀 맞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의미가 있잖아요. 원래 효, 인, 그런 맞아요. 특징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효종으로 됐나 이제 싶기도 하네요. 복림대군도 이제 인질 생활을 하고 소현세자랑 귀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소현세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자로 책봉되고 4년 후에 인조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임금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는 원손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자가 된 거죠. 됐죠. 네.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게 됐는데, 복림대군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원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조카가 될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됐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해서 되게 자기는 취약하다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다르게 풀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세조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거긴 병으로 죽긴 했지만 그래서 그 아래 아들들이 있는데 거길 두고 둘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거기가 누구야?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예종이죠. 이선균이 역할했던. 그래서 그 다음에 예종이 또 빨리 죽는 바람에 또 갑자기 큰아들의 아들이 왕이 되는 또 이상한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건 한 명의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데 좀 다르게 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도 갑자기 세자가 된 거잖아요.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원손이 될 줄 알았겠죠. 세자가 되고선 그래서 술도 끊고 이제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거의 임금은 된 이후로 술을 한 모금도 안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되게 이분도 착실한 강직한 사람. 성실하고 그리고 경연도 꼬박꼬박 나가고 공부에 전념을 되게 열심히 했대요. 인조 말년에 이제 김자점이라는 신하가 있었거든요. 이제 김자점은 복림대군을 세자로 세우자 할 때 이제 찬성을 했고 또 소현세자의 세자비인 강씨를 이제 처형하자 이제 그때도 찬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림대군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군은 김자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시대 때는 청으로 우리나라가 족속이 된 이후부터 이제 사대부들이 산으로 갔대요. 나는 청의 밑에서 일하기 싫다 하면서 그때 다들 이제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 산속에서 공부에 전념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좀 명망 있다 세력이 좀 커졌고 그런 세력들을 산림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근데 산림이 워낙에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등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웃기는 것 같아. 나 싫어서 도망간 사람들인데 써야 돼. 네. 안 그러면은 자기가 세력이 없어지니까 김자점만 갖고는 산림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김자점은 자기를 지지해줬던 인물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림을 이제 즉위하자마자 불러들입니다. 김자점은 아무래도 인조 말년 때 자기가 세력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살림의 등장으로 살림이죠? 살림이라고 해야 되죠? 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네. 살림 그럼 살림하는 게 생각나서. 네. 살림의 등장으로 계속 입 밖에 오르내렸다고 해요. 이제 뭐 안 좋은 소문으로. 왜냐면은 살림은 원손이 되기를 원했던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김자점을
안 좋게 볼 수밖에 그쵸, 없었죠. 그쵸. 그래서 내쫓으려고 했었고 효종은 김집, 송시열, 송중길, 뭐 이유태, 권시 등 제야의 인사들 살림을 등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송시열이랑 송중길은 뭐 양송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불린대요. 나중에 이제 이 효종 때 그 살림의 거의 리더 역할을 했던 송송커프라고 다릅니다. 사람이래요. 이분들 둘 다 이제 김장생과 김집의 제자로서 서인 쪽이죠. 서인 쪽 세력들이라고 합니다. 김자점을 탄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유배를 보내고 이제 처형을 받게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자기네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분이 불안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김자점이랑 아들이랑 이제 청에 정명수한테 찾아가서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을 일으키려는 소문이 이미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효종 같은 경우는 자기의 우군이었으니까 최대한 이제 지켜주려고 했는데 지켜주려 했지만 그게 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됐고 그리고 귀인이었던 귀인 조씨 그 인조의 애첩 있잖아요. 인조의 애첩이 저주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시집온 두 번째 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장렬 왕후인데 그 장렬 왕후의 조카가 그 귀인조 씨의 첫 아들이랑 이렇게 부부래요. 근데 이제 귀인조 씨는 후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애첩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장렬 왕후의 조카가 자기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딸 중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너무 이쁜 여종이 있었대요. 그래서 여종 영이라는 친구를 그 자기 아들을 며느리도 있었는데 자기 아들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거를 또 장렬왕후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속상한 마음. 그때 장렬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이제 조카를 물렸으니까 속상하겠으니까 그래서 그 영예를 잡아들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귀인조 씨가 저주했던 사건들이 진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인조 씨에 관련된 그 저주 사건이 연루된 사람들 다 불러서 이제 처형을 했죠. 근데 이제 이 귀인조 씨의 사돈이 김자점 쪽도 집안인 거예요. 엮인 거예요. 진짜 복잡해. 그래서 김자점이 그 아들이랑 해서 무관들랑 결탁을 해가지고 그 귀인조 씨의 첫째 아들 숭성군을 이제 옹립하려고 한다. 이제 한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제 다 또 영모 사건이 만들어지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귀인조 씨도 자결하라고 이제 죽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세자한테도 자결하라고 했던 게 같은 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폐모살제 이런 느낌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나 봐요.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명분이란 게 참. 그렇게 해서 귀인조 씨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김자점도 이제 죽고. 네. 근데 김자점이 대표적인 친청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친청파가 이제 몰락이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때 인조는 청나라 싫어했는데 친청파가 또 그랬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엉망진창인 것 같아. 근데 책에서는 또 인조가 또 김자점을 되게 또 이뻐했다고 해요. 뭐 그러니까. 그 청을 또 아주 싫어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모르겠어. 이게 나의 안전을 중요시했겠죠. 맞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 인조는 자기 색깔이 분명했다라기보다는 광해에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명을 내세웠던 거지. 또 전쟁 끝나고 나니까 청나라가 기분은 나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를 지키려면 청하고 친하게 그쵸. 지내야 되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김자점이 이제 사망하면서 친청파는 몰락이 되고 김집과 송시열과 송중길을 믿고 따르던 세력들이 조정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선은 청나라의 족속이 됐지만 신하들은 다 청을 반대하는 반청으로. 명나라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니까 친명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반청만. 이상한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그 효종이 집권한 내내. 김요한 그러니까 김요한 이야기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그렇게 살림이 집권을 하는 동안 근데 등용은 했는데요. 송시열과 송중길이 몇 달 안 하고 다시 돌아갔대요. 근데 효종은 이 사람들을 무조건 데리고 왔었어야 했어요. 계속 그 아래서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황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황도 그냥 물러났잖아요. 계속 부르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또 그냥 잠깐 와서 잔소리하고 내려가고 뭐 반복했잖아요. 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서찰로 막 우벼가면서 이제 자기 의견 이제 서로 주고받고 그렇지만 오진 않고 조정으로 들어오진 않고. 근데 송시열이 많은 역할을 하죠. 사단을 내죠. 어떻게요? 이제 뒤에 나와요. 네. 이황은 사단을 낼 틈이 없이 임진왜란이 터졌는데 이 뒤에는 큰 전란은 없었기 때문에 송시열 덕에 많은 일이 생기죠. 효종은 그렇게 이제 살림들을 등용을 시켜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술도 끊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네. 생각보다 잘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복수심에 가득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벌로 이제 북벌에만 신경 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소현세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대 인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네. 되게 착실하더라고요. 소현세자처럼 효종도 이제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아마 개혁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대부들이 아마 그렇죠. 자기가 정통성도 불리하고 약했었고 또 사대부들은 이제 유자의 나라였으니까 기존의 그런 상황들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러니까는 본인도 알지만 그냥 사대부의 뜻에 따라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청도 사대부들과 이제 자기가 쫓겨나지 않고 임금을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명분이었던 것 같아요. 박시백이 좀 그런 논조를 보여주죠. 근데 어느 정도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신하들을 달래기 위해서 북벌을 계속 내세우지만 그걸 통해서 군사력도 좀 당연히 키워야 되니까 키우고 그리고 부강병을 목표로 해가지고 움직였던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예로는 보면은 의복이 되게 치렁치렁했잖아요. 갓도 막 이렇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걸 본인도 알고 또 청에 갔더니 되게 심플하고 되게 활동성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의복에 대해서 한번 이제 거론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민생도 돌보고 그 감찰 보고에 따라서 상도 내리고 이제 벌도 내리고 되게 두루두루 민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김육의 건의를 받아서 대동법이 예전에는 경기도 쪽만이었나 그때만 했었잖아요. 이제 충청 지방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많은 일을 했네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이제 군사 부문을 규모를 늘렸고요. 그리고 이왕이라는 사람은 어영대장으로 이제 지명을 하고 훈련대장으로 지명하고 그래서 정예화하기에 힘썼다고 해요. 무술도 가르치고 이제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도 항상 들키면 안 되잖아요. 청한테 자기네가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는 왕이 뭐 온천을 간다거나 그럴 때 겸해서 군사훈련 같이 한대요. 안보 알 수 없게. 안 하는 척하면서. 네. 그렇게 북로의 요충지에도 성을 쌓고요. 화학 대포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만들어서 원래 성에 배치하고 또 활 쏘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 탔을 때 활 쏘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알려주고 뭐 잘못된 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선점 뭐 알려주고 뭐 총포 계량 뭐 강화도 요충지였잖아요. 요새였잖아요. 남한산성이랑 거기도 이제 다시
뭐 양곡도 비축하고 또 보루와 진을 설치했다고 해요. 근데 원래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걸리잖아요. 청한테. 그렇지. 원래 남한산성도 수리했다가 청한테 들켜가지고 다시 부셨으니까 인조 때 몰래 했는데 이거 왜 몰랐을까 알았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청도 이미 워낙 커졌기 때문에 니들이 그래봐야 소용없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명이 없어졌구나. 네. 그러니까 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까지 그만큼 그러니까 플렉스지 일종의. 청 입장에선 니들이 그래 봐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부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군사력을 키웠어요. 키웠지만 한 번도 군사 행동은 북벌하지 못했습니다. 네. 청을 물리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웠지만 한 번도 이제 그 군사를 청해를 위해서 쓰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효종 5년 때 청에서 파병 요청이 와요. 파병 요청 왔는데 이제 그 5년 동안 자기는 청을 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워놨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청을 위해서 쓰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러시아를 나선이라고 불렀는데 러시아와 국경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진짜 오래된.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파병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파병을 했대요. 그래서 청이 이겼대요. 근데 이때 조선군은 포사격이랑 조총 사격에 뛰어난 솜씨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 진짜 잘 군사 활동을 정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도 잘 쏘고 총도 잘 쏘는 건 정교한 거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고난 것 같아. 맞아. 이쪽으로는. 원래 이제 문관 위주였잖아요. 근데 그래도 효종이 피지컬이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이성기가 확실히 이 무인 집안이어서 그런지 다들 그쪽으로는 뛰어난 것 같아. 한 어깨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피지컬이 좋고 약간 그런 무 쪽으로 조금 많이 또 발달된 왕이었고 또 그 청이 명을 정벌하는 것도 보면서 기술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전략이나 이런 다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신하보다 효종이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참 이게 우리 그 얘기 몇 번 했었잖아요. 고려 시대에는 왕건 상인이 왕이었고 생각해보면 그때 신하들도 비슷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조선은 너무 신기한 게 왕은 무인인데 신하들은 문인이야. 그런 구조가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문약해진다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 만들어진 게 조선의 전체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오랜만에 무관 쪽이 조금 강해진 느낌. 네. 근데 신하는 여전히 뭐 살림이니 다들 사대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상황들.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광해 이런 영화 보게 되면 총 쏘는 모습들 보인다고. 보면 왕들이 활 쏘고 총 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조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세종도 몸이 안 좋았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종도 고기를 그렇게 좋아한 거 보세요. 거기 또 아예 이성기 집안 자체가 그쪽이야. 그럴 수 있겠네. DNA가. 식단 관리 못해서 그랬구나. 그렇죠. 고기를 너무 좋아하셨죠. 식단 관리 못해서 그걸로, 아프셨죠. 그걸로 천재성을 발휘하셨으니까. 그렇게 나선 정벌에 저희는 이제 2번이나 파병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세계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대항해 시대란 말이에요. 유럽에선 대항해 시대여서 유럽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서양 건너서 미국, 아메리카 쪽, 남미 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바다가 그쪽으로 열려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육지를 통해서 시베리아를 쭉 정복해 들어간. 그러니까 이 되게 웃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랑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변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계속 그나마 지면서도 계속 가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세계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는 세계사랑 그 부분을 연결해서 공부한 기억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 명만 딱 맞아요,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점점 막 갑자기 다른 러시아가 나라, 튀어나오고. 네, 러시아 튀어나오고 이제 네덜란드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포르투갈은 이미 왔었고. 언제였었어요? 그게 임진왜란 때 조총을 전해준 게 포르투갈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은 이미 개방을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완전 개방이라기보다는 일부 섬인가 뭐 하나를 내줬다 그러더라고요. 내줘서 거길 통해서 무역하는 거를 그 당시에 막부였을 거예요. 막부가 허용을 해준 걸로. 걔네들도 완전히 개방한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걔네도 보수적이어가지고. 그런데 걔들은 전쟁을 많이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무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 있는 건 보이니까. 네. 그래서 조총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이라는 것은 일본은 전국시대였고 전국시대라는 건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전쟁을 하는데 무기는 중요하고 그런데 서양에서 온 애들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 그건 빨리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하긴 그때 계속 전쟁 중이었죠. 그렇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황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가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이후에 통일신라 약간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위에 통일국가를 쫙 가지면서 내분이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니즈는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쓸데없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거기 연결돼가지고 사실 그 즈음부터 이제 산업혁명의 기운들이 쭉 올라오고 자본주의가 올라오고 이러는 게 유럽 쪽에서의 모습인데 동아시아 쪽엔 그런 게 없었던 이유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가 이미 중앙집권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분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욕구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랬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워낙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서. 네, 그렇게 나선 정벌 2번 해서 1654년, 1658년 이게 2번 파병이 됐고요. 그리고 파병 2번째 그 다음에 효종이 죽어요. 네. 되게 빨리 돌아가셨어. 네, 10년, 효종 10년. 되게 피지컬이 엄청 큰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국지에 관우가 들고 있던 청룡 어월도 그거를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떻게 힘을 생겼는지 갖고 모르죠. 큰 봉의 끝에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한쪽은 동그랗게 생긴 칼 같은 거. 이렇게 생긴 되게 큰 작대기. 사람보다 커요. 그걸 휘두르려고 그러면 몸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그거 휘두르던 분 중에 한 분이 사도세자잖아요. 세도도 이 피지컬이 되게 좋았던 걸로. 하여튼 집안 자체가 그래. 그래서 관이 안 맞을 정도의 어깨였다. 그래서 당장 이제 어깨 깡패예요? 갑자기 유현석이 생각나면서 이제 상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덧대가지고 그렇게 관을 맞췄다고 해요. 세상에. 즉시.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머리에 난 작은 종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세자도 몸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세자도 걱정하고 막 그런 사이에 이제 자기도 종기가 났지만 이게 그렇게 커질 줄 몰랐죠. 그 어느새 봤더니 뭐 얼굴에 다 퍼져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였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이 2명이 와서 한 명은 이제 머리 부분이니까 위험하다. 한 명은 무조건 이거 짜면 난다 해가지고 있다가 효종이 짜라 해가지고 짰는데 이제 처음에는 정신이 번쩍 들 때 이제 피가 막 나오면서 근데 그 피가 멈추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39살 때 젊은 생하셨죠. 나이에. 근데 조선의 왕들 중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종기 때문에 돌아가신 그쵸? 분들이. 문종도 발에 종기가 나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고. 그 종기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일종의 피부암이
처음이었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뭐 그 당시에 의학으로 그게 뭔지를 밝혀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순히 종기가 그런 종기가 아니라 아닌 거죠. 그 외양상 종기지 음. 안에 어떤 세포가 들었을지 모르는 맞아요. 것 때문에. 그 일종의 암이 아니었나 싶은 그래서 추정을 저도 하는 거죠. 그럴 네. 것 같아요. 그게 워낙에 광해 영화에서도 보면은 많이 드시잖아요. 뭐 좋은 걸 드신다고는 하지만 많이 드시면서 그게 일단은 그러신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으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엄청 많고 아니니까. 그러면서 생긴 암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추정이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죠. 뭐. 그 당시 어이들은 뭐라고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효종 때 또 이제 볼만한 일들이 있는데, 그 김육의 대동법과 십전통보예요. 많이 들어본 십전통보 많이 들어봤는데. 김육이 원래 대동법이 예전에 한번 시행했었잖아요. 시범적으로. 근데 요번에 너무 전쟁을 너무 오래 치렀으니까 안 좋았고, 효종의 측근의 신하들 중에서 김육이 제일 소신발언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을 보살필 줄 아는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동법을 이제 시행할 수 있었던 거는, 김육이 손녀를 세자빈으로 삼았대요. 그 김육의 효종의 손녀가 네. 효종의 세자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왜냐면 그 효종이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 김육은 복림대군이 세자책봉하는데 반대했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복림대군은 김육을 파격 승진까지 하고 이제 손녀까지 세자빈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김육은 효종의 신뢰를 이제 얻고 있는 상태여서 그 대동법을 이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김육도 지지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김육은 원래 호남까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못하고 이제 효종 9년 때 79세의 나이로 눈을 감으면서 호남까지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충청 지역까지 이제 확대를 하면서 그 기념비도 뭐 세워져 있다고 해요. 이거는 진짜 국민들한테는 진짜 큰 광해 기억이죠. 때부터 나온 게 지금 그것도 조금 네네. 아래 그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호남하고 이쪽은 아직 안 간. 그것뿐만 아니라 화폐 사용이랑 보급에도 많이 이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행은 했지만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도 이게 시행했다는 거에 이제 의의를 두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세종 때인가 세조 때도 이 시도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 진짜 역사 시간에 화폐유통이 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먼저 발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라는 개념이 먼저 생기기 시작했던 건 없었던 건 아닌데 우리도 주로 교환 수단은 쌀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로는 상업이 발달이 안 되고 산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순환 속도 혈액 순환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폐 경제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농업만 하는 사회에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상업이 발달을 해야 이게 되는데 상업은 그 대동법 때문에 있었던 누굽니까? 그 물건 대신 사오는 설명해 주셨는데 하여튼 기억이 안 나.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보부상? 보부상 말고 그 사람들이 전복을 대신 사다 바치는 그거 해줬던 그 사람들 정도만 상인이었지 본격적으로 상인들이 있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명나라가 임진왜란때 도와줄 때 그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병사들한테 은을 줘서 이걸로 사 먹어라.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던 거야. 그게 또 문제가 됐다고 하고 또 연결되는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화폐 경제가 늦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중국은 은본위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을 다 바치라 그래서 은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로 쓸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아마 동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구리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그러다 보니까 화폐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우리나라가 화폐 경제가 정착이 늦어진 것도
빨리 뭐랄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농업 이상으로 넘어가는 데는 한계를 가져온 원인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를 십전통부를 만들어서 뭐 성인의 한 사람당 뭐 50개씩 들고 다녀라. 이제 이거를 활발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번 하다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화폐 사용은 숙종 때 보급이 됐다고 해요. 이후에. 어쨌든 이때 시작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때, 근데 이렇게까지 노력한 거 보면 제가 볼 땐 진짜 효종이 엄청나게 되게 신임을 받았던 것 같아, 효종한테. 나는 이것도 시행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효정이 아마 북경에서 보고 온 게 있어서 더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줬었던 거. 효종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화폐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 봤으면 몰랐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김육도 유학파인가? 아니면 문물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느 철학자인지 기억 안 나는데 정말 자기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대요. 근데 세계를 다 보고 있었대요. 가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김육이 근데 나이가 이게 효종 9년에 79세로 와. 눈을 감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효종 때 이걸 했다는 건 70세 때 이걸 하신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죠. 효종이 더 늦게 돌아가셨다면 이제 그 화폐 유통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활발하게 정착하고 자리 잡았지 않았을까. 아쉬운 수도. 얘기도 그러네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방인 하멜이라고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처음 들어온 건 아니에요. 처음은 원래 그 전에 네덜란드인이 이제 일본이랑 교류를 하다가 이제 표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떠내려왔는데 막 머리 색깔 다르고 희한하고 눈 색깔 희한하고 키는 크고 막 이상한 옷 입고 이제 표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압송을 해갖고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딱 봐도 이제 서구 사람인데 서구 문물이 발달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이름이 벨테브레였는데 훈련도감에 소속을 시킨 다음에 서양 무기 제작법에 대해서 정보를 막 캐냈대요. 조선이. 근데 이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자기를 도망가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했는데 절대 안 돌려보내줬다고 해요. 역시 한번 잡은 물고기 놔주지 않아. 그래서 썼던 방법은 뭘까요? 결혼시켰다. 맞아요. 결혼시켰는데 애까지 난 거예요. 이름은 이제 박연으로 바꾸고 포기하고 이제 눌러 살았다고 합니다. 그 하멜 표류기 썼던 그 다음 네덜란드 표류한 사람은 효종 4년 때 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왔던 분은 내용이 안 써 있어가지고 그렇게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효종 4년 때 36명이 제주 해안에 표류를 했대요. 이제 이 네덜란드 사람들도 일본에 가던 중이었고. 그래서 이분들도 훈련도감에 소속을 시켜서 이제 막 하다가 계속 막 돌발 행동을 하니까 전라도로 살게 보내버렸대요.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서 이제 조선에 대해서 지리, 풍속, 뭐 정치, 군사, 뭐 북벌운동, 뭐 그런 조선의 내용들이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최초로 유럽의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돌게 됐다는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도 사실은 타이밍상 그 대항해 때문에 표류를 한 게 맞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북벌하면서 군사력을 키워야 되니까 쓰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이게 다 엮이네. 그렇죠. 다른 나라는 벌써 무기가 달랐으니까 다 알고 있었겠죠. 효종하면 북벌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송시열과 같이 했다고 하는데 송시열은 그렇게 왜 표면상으로는 하지만 왜냐면 자기의 그런 위치도 확고하게 잡아야겠고 하지만 이제 좀 적극적이진 않았던. 네. 근데 효종이 그 펼쳤던 군사도 보면은 방어지 공격에 대한 군사 정비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효종한테는 북벌도 이제 자기의
그 취약한 정통성 문제를 만회하기 했던 위한 주장이었고 그리고 송시열이든 뭐 산당 그 산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산당을 등용시킨 것도 이제 그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국사 시간에 효종 그런 북벌 이렇게 연결해서 외웠었는데 실상은 그건 명분이었던 저 북벌 거.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 네, 북벌이 딱 키워드를 딱 나오길래 북벌을 했구나. 아 했네. 러시아를 쳤으니까 러시아 치는데 도와줬으니까 그것도 방향이 북벌이지. 다르지만 한글로 쳐주자. 네, 네. 근데 청은 아니었어요. 저는 한 줄 알았어요. 저도 북벌을 들어봤어. 들어봤는데 당연히 했겠거니 하고 읽다 보니까 안 했네요. 안 했더라고. 청에 안 한 대한 걸로. 북벌은. 우린 효장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효종도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신하들만 조금 또 개방적인 이제 모습으로 좀 바라봐줬다면 효종도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아무리 뭐 북벌을 한다고 키워드로 계속 따라다니긴 하지만 뭐 군사력을 정비하고 뭐 방어적이긴 했어도 어쨌든 다시 쳐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가능했었고 조금 좀 재위 기간이 짧은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네. 한 30년, 40년 했으면 또 다른. 아니에요. 20년 넘어가면 이상해져. 그래요? 그럼 20년. 20년까지. 그래, 2배. 10년만 더 했어도, 10년의 강산이 변한다고 하니, 10년만 더 했어도 또 다른 조선이, 이제 소현세자는 아쉬웠지만, 또 효종으로서 또 다른 조선이 또 새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래 살았으면 하는 분은 빨리 돌아가시고. 조금, 효종도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러네. 네. 효종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딱 적당히 사신 분은 세종 정도? 네, 그런 걸로.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길이길이 남았나 봐. 음. 그나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업적들이 맞아. 있어서. 네. 네. 몰랐던 효정을. 잘 몰랐던 왕. 제목을 그렇게 붙이려고요. 잘 몰랐던 왕 효정. 알게 돼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